누구나 쌀 때 사고 싶습니다. 그런데 막상 쌀 때가 오면 아무도 사지 않습니다. 주가가 반토막 나면 다들 말합니다. 더 떨어질 것 같다고. 경제가 무너지는 것 같다고. 지금은 아니라고. 그래서 기다립니다. 바닥을 확인하고 나서 사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바닥은 지나고 나서야 보입니다. 올라가기 시작하면 그때서야 후회합니다. 그때 샀어야 했는데. 오늘 이야기할 사람은 바닥에서 샀습니다. 모두가 도망칠 때 샀고 모두가 절망할 때 샀습니다. 그리고 수십 년 동안 팔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은 홍콩에서 1달러를 쓰면 5센트가 그의 주머니로 들어간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거대한 제국을 세웠습니다. 아시아 최고의 부자, 동양의 워런 버핏이라 불리는 사람. 리카싱입니다. 그는 초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했습니다. 14살에 아버지를 잃고 소년 가장이 됐습니다. 찻집에서 설거지를 하며 하루 15시간씩 일했습니다. 그런 사람이 52조 원의 자산가가 됐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그가 남긴 말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최후의 동전 한 입까지 벌려고 하지 않는다. 이 말의 의미가 뭔지 오늘 그의 이야기를 통해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1928년 중국 광둥성 차오저우라는 작은 마을에서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초등학교 교장이었고 집안은 대대로 선비 가문이었습니다. 부유하지는 않았지만 책이 있었고 공부가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아이에게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에게 빌부터 살지 마라. 스스로 벌어서 스스로 써라. 그 말은 아이의 마음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하지만 평화로운 시절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1937년 일본이 중국을 침략했고 전쟁의 그림자가 마을을 덮쳤습니다. 아버지는 학교를 잃었고 가족은 생계를 위해 떠돌아야 했습니다. 1940년 가족은 홍콩으로 피난을 갔습니다. 리카싱의 나이 12살이었습니다. 낯선 땅에서 새 삶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광둥어도 영어도 제대로 못했습니다. 학교에서는 영어로 수업했는데 피난길에 영어를 배울 기회가 없었으니 적응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다행히 홍콩에 사는 외삼촌이 가족을 받아주었습니다. 부유한 친척 집에 얹혀 살게 됐는데 그 경험이 어린 리카싱에게 큰 상처를 남겼습니다. 친척들이 가난한 자신의 가족을 무시하는 걸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때 리카싱은 결심했습니다. 반드시 부자가 되겠다고. 그런데 더 큰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1943년 아버지가 폐결핵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리카싱의 나이 15살이었습니다. 초등학교 교장이었던 아버지, 책과 학문을 사랑했던 아버지가 약 한 번 제대로 쓰지 못하고 떠났습니다. 리카싱은 학교를 그만두어야 했습니다. 어머니와 남동생, 여동생을 먹여 살려야 했기 때문입니다. 15살 소년이 가장이 된 겁니다. 그는 이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어떤 가정은 행복하고 부유한데 왜 나는 이렇게 태어났을까? 세상은 왜 이토록 불공평한가? 하지만 불평만 하고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당장 내일 먹을 쌀이 없었으니까요. 리카싱은 찻집에 취직했습니다. 새벽 5시 전에 출근해서 바닥을 닦고 설거지를 하고 손님에게 차를 나르고 밤늦게까지 일했습니다. 하루에 15시간에서 16시간씩 일하는 게 일상이었습니다. 퇴근하면 지쳐서 쓰러지고 싶었지만 그는 책을 읽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남긴 말이 있었습니다. 홍콩에 뿌리를 내리려면 홍콩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러려면 광둥어와 영어를 반드시 익혀야 한다. 그래서 헌책을 사서 읽었습니다. 잡지를 모아서 읽었습니다. 남들이 자는 시간에 공부했습니다. 돈을 벌어야 했지만 배움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무리하게 일하고 공부하다 보니 병이 찾아왔습니다.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그 병, 폐결핵이었습니다. 약을 살 돈이 없었습니다. 병원에 갈 형편도 안 됐습니다. 리카싱은 의사를 구해서 읽었습니다. 스스로 치료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맑은 공기를 마셨고 기운이 없을 때는 소금물을 먹었습니다. 생선 내장이 좋다고 들으면 구역질을 참으며 먹었습니다. 그렇게 1년을 버텼고
기적처럼 폐결핵을 이겨냈습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살아 돌아온 겁니다. 이 경험은 리카싱에게 깊은 교훈을 남겼습니다. 요행을 바라지 말 것, 스스로 해결할 것, 포기하지 말 것. 찻집에서 일하면서 리카싱은 독특한 습관이 있었습니다. 손님들의 표정을 관찰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손님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어떤 말투에 기분이 좋아지는지 미세한 변화를 읽었습니다. 그건 나중에 사업을 할 때 큰 자산이 됐습니다. 사람을 읽는 눈이 생긴 겁니다. 얼마 후 리카싱은 찻집을 떠나 시계가게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판매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일을 배우는 속도가 남들보다 느렸습니다. 다른 사람이 8시간 일할 때 리카싱은 16시간씩 일했습니다. 그래야 책임량을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그 성실함이 눈에 띄었습니다. 17살이 됐을 때 그는 가게에서 최고의 판매원이 됐습니다. 제품 지식, 고객 응대, 어느 것 하나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9살에는 플라스틱 공장의 총책임자가 됐습니다. 보통 그 나이면 학교에 다닐 때입니다. 리카싱은 공장을 책임지고 있었습니다. 철물 공장에서도 일했습니다. 거기서도 능력을 인정받아 총지배인까지 올랐습니다. 그런데 리카싱은 안주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이 변하고 있다는 걸 느꼈기 때문입니다. 철물에서 플라스틱으로 산업의 중심이 옮겨가고 있었습니다. 리카싱은 철물 공장 총지배인 자리를 버리고 플라스틱 공장으로 이직했습니다. 더 낮은 위치에서 다시 시작한 겁니다. 하지만 그건 미래를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플라스틱 공장에서 1년 만에 판매 실적 1위를 달성했습니다. 회사에서 보너스를 더 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그런데 리카싱은 거절했습니다. 대신 자신과 7배나 실적 차이가 나는 2위 직원과 같은 금액의 보너스를 받겠다고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리카싱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혼자 잘해서는 오래가지 못한다. 함께 가야 멀리 간다. 그 선택이 나중에 수많은 사람들의 신뢰로 돌아왔습니다. 1950년 리카싱의 나이 22살이었습니다. 그는 중대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회사를 그만두고 창업을 하기로 한 겁니다. 빌린 돈으로 작은 플라스틱 공장을 세웠습니다. 회사 이름은 청쿵이라고 지었습니다. 양쯔강을 뜻하는 장강의 광둥어 발음입니다. 양쯔강은 작은 물줄기를 가리지 않고 받아들여 거대한 강이 됩니다. 리카싱은 그런 회사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처음에는 플라스틱 장난감 총을 만들었습니다. 수출용이었습니다. 사업은 순탄하게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거래처에서 대규모 주문을 갑자기 취소한 겁니다. 막 시작한 회사에게는 치명적인 타격이었습니다. 이미 물건을 만들어 놨는데 팔 곳이 사라진 겁니다. 계약 이행을 요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리카싱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인연을 소중히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기꺼이 손해를 감수하는 사람은 결국 손해를 보지 않는다. 그리고 정말 그렇게 됐습니다. 나중에 그 회사가 리카싱에게 새로운 거래처를 소개해 주었습니다. 눈앞에 손해를 감수한 게 장기적인 신뢰로 돌아온 겁니다. 1956년 리카싱은 다시 위기를 맞았습니다. 한 차례 부도 위기가 찾아온 겁니다. 회사가 망할 뻔했습니다. 이 경험은 리카싱의 인생에서 전환점이 됐습니다. 그는 그때부터 습관 하나를 들였습니다. 은행에 항상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을 예치해 두는 것이었습니다. 언제든 현금을 뽑을 수 있는 여유를 만들어 둔 겁니다. 이 습관은 40년 후에 빛을 발했습니다.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가 닥쳤을 때 수많은 기업들이 무너졌지만 리카싱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위기에 대비해 둔 현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리카싱은 이렇게 말합니다. 전진하는 순간에도 후퇴할 준비를 하고 후퇴할 때도 다시 전진할 용기를 가져라. 1957년 리카싱은 새로운 기회를 발견했습니다. 이탈리아에서 플라스틱 조화 기술이 발전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겁니다. 그는 직접 이탈리아로 가서 기술을 배워왔습니다. 당시 홍콩의 주요 수출품 중 하나가 플라스틱 꽃이었습니다. 리카싱은 이 시장에 뛰어들었고 엄청난 성공을 거뒀습니다.
플라스틱 조화로 큰돈을 벌었습니다. 27살에 이미 가족 모두가 평생 먹고 살 수 있을 만큼의 돈을 모았다고 합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여기서 멈췄을 겁니다. 충분히 성공했으니까요. 하지만 리카싱은 달랐습니다. 그는 새로운 분야를 보고 있었습니다. 1958년 리카싱은 부동산에 눈을 돌렸습니다. 30살이었습니다. 플라스틱 사업으로 번 돈을 부동산에 투자하기 시작한 겁니다. 처음에는 12층짜리 공장 건물을 지었습니다. 자기 공장을 넣을 건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건물을 짓다 보니 부동산 사업의 가능성이 보였습니다. 당시 홍콩은 정치적으로 불안한 시기였습니다. 1949년 중국이 공산화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홍콩으로 밀려들어왔습니다. 인구는 늘어나는데 땅은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리카싱은 그 점을 눈여겨봤습니다. 그런데 1960년대에 들어서면서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홍콩의 미래가 불확실해진 겁니다. 중국 본토에서는 문화대혁명이 일어났고 그 영향이 홍콩까지 미쳤습니다. 1967년 홍콩에서 대규모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반영 폭동이라고 불리는 사건이었습니다. 영국 식민지 체제에 불만을 품은 사람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도시 곳곳에서 시위와 폭력이 일어났습니다. 홍콩의 부자들은 겁에 질렸습니다. 홍콩이 중국에 흡수될 수 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재산을 팔고 동남아시아나 서방으로 도망쳤습니다. 부동산 가격은 폭락했습니다. 아무도 사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팔려는 사람만 넘쳐났습니다. 리카싱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는 샀습니다. 모두가 팔 때 그는 샀습니다. 모두가 도망칠 때 그는 남았습니다. 리카싱은 홍콩의 미래를 다르게 봤습니다. 그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혼란이 영원히 계속되지는 않을 것이다. 홍콩은 아시아의 중심이다. 결국 회복할 것이다. 그래서 폭락한 부동산을 저가에 사들였습니다. 토지를 매입하고 건물을 사고 개발 사업을 벌였습니다. 남들이 시장에서 발을 뺄 때 리카싱은 오히려 올인했습니다. 위험한 선택이었을까요? 당시에는 그렇게 보였을 겁니다. 하지만 리카싱에게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예상은 적중했습니다. 1970년대에 접어들자 홍콩 경제는 급격하게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홍콩은 한국, 대만, 싱가포르와 함께 아시아의 네 마리 용이라고 불리며 세계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인구가 늘고 돈이 몰리고 기업들이 들어왔습니다. 부동산 수요가 폭발했습니다. 리카싱이 저가에 사둔 부동산 가격은 몇 배씩 뛰었습니다. 그가 지은 아파트와 빌딩은 날개 돋친 듯 팔려나갔습니다. 수요가 공급을 따라가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리카싱은 엄청난 수익을 올렸고 그 수익을 다시 부동산에 투자했습니다. 눈덩이처럼 자산이 불어났습니다. 1967년의 선택이 리카싱을 부자로 만들었습니다. 모두가 겁에 질려 팔 때 샀기 때문입니다. 1972년 리카싱은 청쿵그룹을 홍콩 증권거래소에 상장시켰습니다. 주식의 25%를 팔아 3,100만 달러를 확보했습니다. 이 돈으로 더 큰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됐습니다. 리카싱의 목표는 분명했습니다. 단순히 부동산만 하는 게 아니라 종합기업 집단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양쯔강처럼 작은 물줄기를 모아 거대한 강을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1979년 리카싱은 역사적인 인수를 단행했습니다. 허치슨 완포아. 이 회사는 영국계 거대 기업이었습니다. 1863년에 설립된 유서 깊은 회사로 홍콩의 항만, 무역, 부동산을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홍콩 최대의 기업 중 하나였습니다. 영국 식민지 홍콩에서 영국 자본이 지배하는 회사였습니다. 중국인 기업가가 이런 회사를 인수한다는 건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식민지 시대의 권력 구조가 그랬습니다. 그런데 리카싱은 그 벽을 허물었습니다. 허치슨 완포아의 지분 22%를 1억 2,700만 달러에 사들였습니다. 영국계 대기업을 화교 기업이 인수한 최초의 사례였습니다. 홍콩은 물론이고 영국에서도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리카싱의 나이 51살이었습니다.
14살에 찻집 설거지부터 시작한 사람이 영국 자본의 상징 같은 회사를 손에 넣은 겁니다. 이 인수로 리카싱은 항만 사업에 진출하게 됐습니다. 허치슨 완포아는 세계 최대의 독립 항구 운영업체로 성장했고, 리카싱의 사업 제국은 제조업, 부동산, 금융을 넘어 물류와 운송까지 아우르게 됐습니다. 리카싱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1980년대에는 더 많은 운수 기업을 인수했고, 홍콩 전력까지 사들였습니다. 홍콩 사람들이 쓰는 전기 타는 버스, 사용하는 항구, 사는 아파트, 모든 것에 리카싱의 손길이 닿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980년대 말 또 다른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1989년 중국에서 천안문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전 세계가 충격에 빠졌고 중국에 대한 투자 심리가 얼어붙었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중국에서 발을 뺐습니다. 리카싱은 어떻게 했을까요? 천안문 사태가 일어난 지 1년도 안 된 1990년 그는 상하이에 투자했습니다. 상하이 시장의 요청을 받아 항만 사업에 5억 달러를 쏟아부은 겁니다. 주변에서는 말렸습니다. 공산당에 사기를 당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위험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리카싱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륙은 내 고향이다. 그의 투자 덕분에 상하이 항만은 탈바꿈했습니다. 예전에는 선박이 접안하는데 최장 일주일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리카싱의 투자 후에는 7시간이면 충분해졌습니다. 리카싱은 중국 개혁 개방 초기에 가장 먼저 들어간 외국 기업인 중 한 명이 됐습니다. 덩샤오핑의 경제 개방 정책이 본격화되면서 리카싱의 선점 투자는 엄청난 과실을 맺었습니다. 중국 주요 항만 개발권을 차지했고 경제 특구 지정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다시 한번 그의 패턴이 반복된 겁니다. 모두가 두려워할 때 들어가고 모두가 몰릴 때는 신중해지는 것. 이것이 리카싱의 방식이었습니다. 리카싱에게는 유명한 원칙이 있습니다. 최후의 동전 한 입까지 벌려고 하지 않는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시장이 뜨거울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지막 한 푼까지 쥐어짜려고 합니다. 조금만 더 오를 것 같으니까요. 정상에서 팔고 싶어 합니다. 리카싱은 다릅니다. 그는 정상이 보이기 전에 팝니다. 마지막 이익을 남에게 넘깁니다. 욕심을 버리는 겁니다. 2013년부터 리카싱은 중국과 홍콩의 부동산을 대규모로 매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상하이, 베이징, 광저우 등에 있던 부동산을 3조 4천억 원어치 이상 팔았습니다. 당시 중국 부동산 시장은 아직 뜨거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의아해했습니다. 왜 지금 파는 거지? 더 오를 텐데? 리카싱은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투자 원칙은 최후의 동전 한 입까지 벌려고 하지 않는 것이다. 그는 중국 부동산이 거의 천장에 도달했다고 봤습니다. 그리고 몇 년 후 중국 부동산 시장은 침체에 빠졌습니다. 리카싱의 판단은 또다시 맞았습니다. 바닥에서 사고 천장 전에 파는 것. 말은 쉽지만 실제로 하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바닥에서는 더 떨어질 것 같고 천장에서는 더 오를 것 같으니까요. 리카싱은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좋은 해에는 과도하게 낙관하지 않고 나쁜 해에는 과도하게 비관하지 않는다. 이것이 우리 그룹의 투자 원칙이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겁니다. 시장이 뜨거울 때 함께 흥분하지 않고 시장이 얼어붙을 때 함께 절망하지 않습니다. 한 발짝 떨어져서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항상 현금을 준비해 두는 것입니다. 리카싱은 1956년 부도 위기 이후로 항상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을 비축해뒀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왔을 때 바로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1967년 홍콩 폭동 때, 1989년 천안문 사태 이후 모두가 팔 때 살 수 있었던 건 현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기회는 준비된 사람에게 옵니다. 리카싱은 늘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리카싱의 돈에 대한 태도를 보여주는 일화가 있습니다. 어느 비 오는 날이었습니다. 리카싱이 호텔에서 차에 타려고 하는데 바닥에 동전 하나가 떨어져 있었습니다. 1센트짜리였습니다. 리카싱이 그 동전을 주우려고 허리를 굽혔습니다. 그걸 본 호텔 직원이 대신 주워서 리카싱에게 건넸습니다.
그러자 리카싱은 직원에게 10달러를 주었습니다. 직원이 의아해하자 리카싱이 말했습니다. 당신이 이 동전을 줍지 않았다면 이 동전은 빗물에 쓸려 내려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이 됐을 겁니다. 하지만 내가 당신에게 준 20달러는 낭비되지 않을 겁니다. 작은 돈도 소중히 여기는 것, 그리고 그 소중한 돈을 의미 있게 쓰는 것. 이게 리카싱의 철학이었습니다. 리카싱은 엄청난 부자이지만 검소한 생활로 유명합니다. 10년 된 양복을 입고 3만원짜리 손목시계를 차고 고무 밑창을 댄 평범한 구두를 신습니다. 화려함과는 거리가 멀죠. 그가 직원들에게 주는 월급도 넉넉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오히려 박봉이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일화가 있습니다. 리카싱의 운전기사로 30년간 일한 가오징궈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월급은 한화로 90만 원 정도였습니다. 화교 재벌의 운전기사치고는 적은 돈이었습니다. 그런데도 30년을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퇴직할 때가 되자 리카싱은 고마움을 표시하며 3억 5천만 원 정도의 퇴직금을 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운전기사가 사양했습니다.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리카싱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월급도 많이 안 줬는데 부업을 한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된 건가? 운전기사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차를 몰면서 회장님이 뒷좌석에서 전화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땅을 사실 때 저도 조금씩 샀고 주식을 사실 때 저도 따라서 조금씩 샀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35억 원 정도 모았습니다. 리카싱보다 더 똑똑했던 걸까요? 아닙니다. 그는 리카싱을 따라한 것뿐입니다. 리카싱이 살 때 사고 리카싱이 팔 때 팔았습니다. 30년간 그렇게 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두 가지입니다. 첫째, 검증된 사람을 따라가는 것. 둘째, 오랫동안 꾸준히 하는 것. 운전기사는 투자 전문가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누구를 따라야 하는지 알았고 30년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가 35억 원이었습니다. 리카싱은 이런 말도 했습니다. 실패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성실하게 일하고 꾸준히 공부하다 보면 누구나 최소한 작은 부자는 될 수 있다. 거창한 비법이 아닙니다. 성실함, 꾸준함, 공부. 리카싱이 14살 때부터 해온 것들입니다. 리카싱에게는 평생 지켜온 습관이 있습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 30분 독서입니다. 14살에 학교를 그만둔 후부터 지금까지 그 습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소설은 읽지 않는다고 합니다. 문학, 역사, 철학, 과학, 기술, 경제 분야의 책을 두루 읽습니다. 리카싱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적 호기심과 선천적인 재능은 전차와 우마차에 비유할 수 있다. 우마차는 소의 힘으로 하루에 어느 정도를 가면 더 이상 전진하기 어렵다. 하지만 전차는 전기로 충전되면 얼마든지 바람을 가르며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타고난 재능보다 꾸준한 학습이 더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재능은 한계가 있지만 배움은 한계가 없습니다. 리카싱은 초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평생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어떻게 변하는지 볼 수 있었고 기회가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플라스틱이 뜰 때 플라스틱을 했고 부동산이 뜰 때 부동산을 했고 중국이 개방될 때 중국에 들어갔습니다. 항상 한 발 앞서 움직였습니다. 그건 매일 밤 책을 읽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리카싱은 사업에서 절대 하지 않는 것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수익이 커도 사회와 국가에 해를 끼치는 사업은 하지 않았습니다. 카지노 사업 제안이 들어와도 거절했습니다. 돈이 되더라도 불이한 사업에는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리카싱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은 부유하지만 귀하지 않다. 부자가 되는 것과 존경받는 것은 다르다는 뜻입니다. 돈만 많고 품격이 없으면 그건 진정한 성공이 아닙니다. 리카싱은 부도 원했지만 귀함도 원했습니다. 그래서 신용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고 말을 하면 반드시 지켰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소중히 했습니다. 2003년 리카싱은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자신의 재산 3분의 1을 자선기금에 기부하기로 한 겁니다. 리카싱에게는 아들이 둘 있습니다. 그는 자선기금을 셋째 아들이라고 불렀습니다. 두 아들에게 유산을 나눠주듯이
기금에도 유산을 나눠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리카싱 기금에는 교육과 의료 분야에 수십억 달러를 기부해 왔습니다. 중국 여러 도시에 대학교를 세웠고 병원을 지원했습니다. 돈을 버는 것만큼 돈을 쓰는 것도 중요합니다. 리카싱은 그걸 알았습니다. 2018년 리카싱은 90살에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장남에게 그룹을 넘겼습니다. 14살 소년 가장에서 시작해서 아시아 최고의 부자가 되기까지 75년이 걸렸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리카싱은 단 한 번도 망하지 않았습니다. 위기는 있었지만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단 한 번도 망하지 않은 부자. 그게 리카싱입니다. 리카싱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첫째, 바닥에서 사는 것입니다. 모두가 두려워할 때, 모두가 도망칠 때, 그때가 기회입니다. 물론 바닥인지 아닌지 알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모두가 열광할 때 따라서 사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둘째, 마지막 이익은 남에게 주는 것입니다. 정상에서 팔려고 하지 마십시오. 조금 덜 벌더라도 안전하게 빠지는 게 낫습니다. 욕심이 과하면 다 잃습니다. 셋째, 현금을 준비해 두는 것입니다. 기회가 왔을 때 잡으려면 현금이 있어야 합니다. 전부 투자해 놓으면 기회가 와도 움직일 수 없습니다. 넷째, 오래 버티는 것입니다. 리카싱의 운전기사는 30년을 버텼습니다. 그래서 35억 원이 됐습니다.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건 시간입니다. 다섯째, 계속 공부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변합니다. 공부하지 않으면 변화를 볼 수 없습니다. 매일 30분이라도 책을 읽으십시오. 리카싱은 특별한 재능이 있어서 성공한 게 아닙니다. 그는 학교도 제대로 다니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성실했고 꾸준했고 공부했고 기회를 알아봤고 오래 버텼습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그런데 그게 어렵습니다. 주가가 반토막 났을 때 사려면 용기가 필요합니다. 모두가 환호할 때 팔려면 절제가 필요합니다. 30년을 버티려면 인내가 필요합니다. 리카싱은 그 용기와 절제와 인내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14살에 아버지를 잃고 찻집에서 설거지하던 소년이 그걸 배웠습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폐결핵을 이겨낸 청년이 그걸 단련했습니다. 투자는 결국 사람의 문제입니다. 어떤 사람이 되느냐가 어떤 투자를 하느냐를 결정합니다. 지금 주식 시장이 어렵습니까? 경제 상황이 불안합니까? 모두가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생각해 보십시오. 리카싱이라면 지금 어떻게 했을까? 그는 아마 조용히 현금을 점검하고 있을 겁니다. 좋은 자산이 싸게 나왔는지 살펴보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공포에 질렵할 때 천천히 사기 시작할 겁니다. 물론 우리는 리카싱만큼의 돈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의 원칙은 따를 수 있습니다. 작은 돈으로도 같은 원칙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바닥에서 사고 천장전에 팔고 현금을 준비해 두고 오래 버티고 계속 공부하는 것. 이게 리카싱이 70년 동안 해온 일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낮은 곳에서 시작한 사람이 가장 높은 곳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 여정에서 한 번도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리카싱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투자에 작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15살 소년이 찻집 바닥을 닦던 그 손으로 세계 최대의 항만을 쥐게 됐습니다. 리카싱처럼 가장 낮은 곳에서 시작하는 용기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